2012년 2월, 일은 알바 끝내고 매일 돌아오는 길에서 이상한 여자와 만납니다. 그 여자와의 우연한 만남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공포와 트라우마를 스레 주민들에게 심어주게 되는데요. 비오는 심야,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여자. 우선 이 이야기는 예전에도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많길 바라면서요. 어느 날의 두 채널. 일은 죽을 만큼 무서운 이야기만 주구장창 올라오는 어느 인기 게시판에 대학생 때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당시 도내에서 자취하던 일은 언제나 악플만을 일삼는 백수 스레 주민들과는 달리 전철역 가까운 마작장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게는 학교에서 돌아올 때 그대로 출근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이라 다니기가 너무도 편해 일은 만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철역이나 알바하는 가게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루트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큰 길을 루트로 삼아 돌아가려고 하면 길고 긴 언덕길을 올라야만 하게 되고 멀리 돌아가게 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하여 일은 평소부터 자기 집과 전철역 한가운데에 있는 공원을 질러 지름길로 삼고 있었다네요. 그런 지름길에 최적합한 공원은 전철역 쪽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이 입구로, 그 길 왼쪽으로는 절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공동묘지가 세워진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100m 정도 나아가면 드디어 목적지인 공원에 다다르게 된다고요. 그 공원은 은행나무들과 벚나무들로 둘러싸여 있고 광장이 있는 곳에는 모래사장과 그네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앞으로는 나무들이 무성한 좀 무서운 길이 이어져 있고 그 양쪽으로는 낡은 건물들이 서 있습니다. 예전 간호사 독신 숙소라고요. 하지만 양쪽 모두 벽과 철조망이 깔려 있어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그 길을 쭉 걸어가면 이번에는 계단이 나오고 그 계단을 오르다 보면 몇 개의 놀이기구들이 있는 광장으로 이어집니다. 거기다 그 앞으로는 갈림길이 되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옆 신사 경내로 똑바로 가면 도로로 나옵니다. 그리고 일은 이 공원 출구 바로 근처에 있어 항상 이 루트를 이용해 귀갓길에 오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보내고 있던 어느 해의 11월, 그날은 오후부터 폭우가 쏟아져 강의를 마친 일은 갖고 있던 접이식 우산을 쓰고 가게로 향합니다. 그렇게 평소처럼 밤 12시에 알바를 끝내고 밖으로 나갔더니 폭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접이식 우산으로는 비를 다 막을 순 없다 느낀 일은 가게에 있는 우산을 빌리기로 합니다. 그 우산은 갑작스러운 비가 내릴 때 손님들에게 빌려주는 우산으로 거기엔 마작장 이름과 관리번호가 쓰인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우산 번호는 1번부터 10번까지 적혀 있고 큰 비닐 우산으로 손님에게 빌려줄 때 누가 가져갔는지를 알기 위한 번호였던 것 같다고요. 그렇게 일은 점장의 승낙을 받고 7번 우산을 빌려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그 무렵의 시간은 자정을 넘긴 것도 있어 주변은 암흑천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폭우까지 쏟아져 일은 엄청 추웠다고 말합니다. 일은 언제나처럼 공원으로 이어지는 길을 걸어 공원 안에 있는 계단을 지나 광장을 가로질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나아가서 나온 광장에는 화장실과 거기에 전등과 벤치가 설치되어 있어 그 화장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공원을 쓸쓸히 비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두운 길은 평소에도 지나는 사람이 적어 다른 사람과 지나치는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뭔가 달랐죠. 왜냐하면 일은 이런 폭우 속에서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걸 목격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 여자는 벤치에 앉아 자기의 무릎에 팔꿈치를 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우산이 없는 듯 온몸이 펑 젖은 상태입니다. 그걸 본 일은 놀라서 흠칫했는데요. 이대로 못 본 척할 수는 없다 생각. 병아리 눈물만큼도 안 되는 의협심을 쥐어짜내 무슨 일 있으세요?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여자에게서의 대답은 없습니다. 거기서 일은 쓰고 있던 우산을 벤치에 걸쳐놓고 이거 쓰세요 하며 여자에게 우산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습니다. 그 상황에 일은 섬뜩하다 느껴 우산을 놔두고 그 자리에서 재빨리 벗어나 집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런데 공원 안 계단을 오르던 도중 역시 그 여자가 걱정됐던 일은 경찰에 연락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거기서 핸드폰을 가게에다 놓고 온 걸 깨닫습니다. 일에게 핸드폰이란 절대 필요한 존재죠. 하여 어쩔 수 없게 된 일은 왔던 길을 되돌아 다시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여자가 앉아있던 벤치까지 돌아왔는데요. 여자는 이미 거기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산을 빌려주고 나서 겨우 3분 정도밖에는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은 빠른 걸음으로 공원 입구까지 가봤습니다만 역시나 여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일은 공원 안 화장실이라도 갔겠지 생각. 별 신경도 쓰지 않고 핸드폰을 가지러 가게로 향합니다. 그런 뒤 뜨거운 커피로 한숨 돌리며 점장에게 여자에 대한 이야기와 그 사람한테 우산 빌려준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점장은 같은 여자인 입장도 있었는지 그런 시간에 그런 곳에 있는 여자를 미심쩍게 생각하는 모양. 그러더니 끝에 가서는 그런 상황에 다가오는 일을 믿을 수도 없고 원래부터 그런 루트로 돌아가는 것도 바보짓이다 며 여지없이 면박을 당했다나요. 그런 상황이니 이 이상 점장을 무섭게 만들지 않도록 하자 생각한 일은 그 여자가 반응이 없었던 모습과 시종일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던 건 말하지 않고 내버려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돌아오는 길. 점장에게 면박을 당했던 일은 지금까지의 사건을 돌아보기로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12시 넘은 한밤중에 인적도 없는 공원에서 여자가 비에 펑 젖어 앉아 있었다는 건 분명 섬뜩하다 라는 결론에 겨우 도달한 모양. 그래서 일은 바로 공원을 가로지르는 건 그만두자 생각. 큰 길을 걸어서 자기 집으로 향합니다. 그 후 집에 돌아가 1시간쯤 지났을 무렵 일이 딱 자려고 생각하던 그때 띵동 집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일이 사는 집은 원룸으로 밖에서 현관문을 열면 바로 계단이 있고 그 계단을 오르면 거실로 이어진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설치된 인터폰에는 카메라가 달려 있어 거실에서 밖을 확인했더니 거기에는 아까 그 여자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여전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 그 상황에 일이 놀라고 있자 다시금 띵동 하는 인터폰 벨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어째서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로 있는데 인터폰 벨을 누를 수 있는 거지? 그 기묘한 상황에 일은 모니터를 들여다본 채 공포로 굳어서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리고 1분 정도 지나니 모니터 화면이 자동적으로 꺼졌고 다시 띵동 소리가 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는데 그 순간 덜컹덜컹 문 손잡이를 돌리는 엄청난 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일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부들부들 떨며 그 소리가 그치길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 너무도 무서운 현상은 30분을 넘게 지속됐고 다시 덜컹덜컹
문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 띵동과 덜컹은 새벽 4시 정도까지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시가 됐고 이윽고 점장이 퇴근할 시간이다 생각이 든 일은 서둘러 가게로 전화를 겁니다. 그런 뒤 아까 우산 빌려준 여자가 형과 문손잡이를 계속해서 덜컹덜컹 돌리고 있어요 하며 절규의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점장도 공포로 자기도 모르게 우는 소리를 내는 것 같은 모습이 전화 너머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이 여전히 패닉에 빠져 무서우니까 데리러 와주세요 간청하는데요. 전화 너머에서 점장의 비명이 들려왔던 겁니다. 게다가 그것과 동시에 전화는 끊어지고 맙니다. 그 후 점장에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물어봤더니 일과 한참 전화하고 있는데 쿵 하는 소리가 가게 바깥쪽에서 들려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 가게 문은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밖에서 안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펑 젖은 여자가 서 있었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놀란 점장이 비명을 지르고 외면하라고 하던 찰나 그 여자의 모습은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밖에는 산산조각으로 부러진 우산이 놓여 있었답니다. 그 뒤로 바로 집을 이사했다는 일이었습니다만 알바는 그대로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일과 점장에게 이상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일은 돌아온 망가진 우산에는 7번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라며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전하며 스레를 마무리했던 겁니다. 이 너무나 무서운 사건에 스레 주민들은 그러니까 그 여자는 일의 집과 알바하는 가게에 동시에 나타났던 거냐? 며 순간이동 인간을 예상하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 일은 동시는 아니었다 부정하면서 새벽 4시 무렵에 덜컹덜컹은 끝났고 5시 무렵 가게에 나타났으니까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살아있는 여자가 문손잡이를 덜컹대며 돌린다면 정말 무섭겠다. 공포로 부들대는 스레 주민들이 속출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 일도 이 세상 게 아닐 때보다도 무섭다. 현실 스토커 여인에 대한 두려움이 멈추질 않습니다. 하지만 개 중에는 모처럼 빌려받은 우산을 망가뜨리다니 비상식적인 놈이구만. 이 수상한 여자에게 격노하는 주민도 나타났죠. 그 뒤로 일이 다시 스레에 돌아오는 일 없이 이 스레는 막을 내렸던 겁니다. 폭 속에서 자기를 걱정해 우산을 빌려준 일. 왜 그 여자는 일의 집을 찾아왔고 아무리 마작장 이름이 우산에 있어도 알바하는 마작장은 어떻게 찾아간 걸까요? 뭔가 섬뜩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밤에 투고자 로로님 20대 남성 회사원 심령스팟 후쿠오카현 미야와카시 이누나키댐 今から2年前のクリスマスの夜、イルミネーションで 지금로부터 2년 전 크리스마스 날 밤 네온사인으로 빛나는 거리를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는데 우리 남자 넷은 여친도 없고 예정도 없어 그 지루함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누가 말을 꺼냈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이누나키댐 가볼까? 그 한마디에 우리는 의기양양하게 차에 올랐고 심령스팟으로 유명한 그곳으로 향했죠. 후쿠오카에서도 제일 무섭다고 소문난 이누나키댐, 구 이누나키 터널과 이누나키 촌의 전설 등 듣기만 해도 등줄기가 얼어붙는 소문이 여럿 있죠. 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공포보다도 여친이 없다는 적적함이 싫어 뭔가로 달래고 싶었던 거라고 봅니다. 차가 댐에 근접함에 따라 길은 점점 좁아지고 가로등도 드문드문 보입니다.
밖에는 짙은 독사무가 끼어 자동차의 전조등도 미덥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댐에 도착하자 바로 개의 동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상 뒤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통로가 뻗어 있었고 통로 양쪽으로는 펜스로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불던 바람은 어느새인지 짙은 안개를 끌고 어디로 사라졌고 주변은 마치 소리를 잃은 듯 적막한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정적에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차 안에서 서로 장난치고 있던 우리들의 분위기도 조금씩 무겁게 가라앉아가는 걸 느꼈습니다. 가자, 사진 찍으러. 분위기 메이커인 A가 그렇게 말했고 스마트폰을 들고 찰칵 셔터를 눌렀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금속이 튀는 듯한 충격음이 펜스 건너편에서 들렸습니다. 우리 넷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걸 알았어요. 바람은 불지 않았고 주변 나무들도 전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가 펜스를 세게 내리친 거라고 생각.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실화냐? 지금 뭐지? 누군가의 작고 겁먹은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밤의 어둠에 녹아듭니다. B가 바로 펜스 너머로 불빛을 비춰봅니다. 거기에는 새까만 어둠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했는데요. 그런데도 내 옆에 있던 C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펜스 뒤, 저쪽에서 뭔가가 움직였어. 일제히 C가 가리키는 쪽을 돌아봅니다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때 댐 쪽에서 겨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서 볼을 간지럽혔습니다. 그리고 C는 자기가 가리키는 방향을 응시한 채 갈라진 목소리로 말합니다. 살아있는 건 분명한데 근데 머리가 없었어. 나는 농담하지 말라며 웃어주고 싶었는데요. 목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불빛 끝 언저리에서 하얀 그림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걸 분명 본 것 같은 느낌이었으니까요. 그게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동물의 것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야 끝에 그림자를 넣은 순간 나는 심장이 쥐어뜯기는 것 같은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어쩌면 모두가 같은 걸 봤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순간 일제히 우악 소리를 지르며 차로 달아났고 바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출발시키기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 모두가 숨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펜스 건너편 어둠 속에서 깡, 깡 하며 금속으로 금속을 때리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건 이쪽으로 다가오듯 계속됐죠. 하지만 왠지 나에게는 그 소리가 어딘가 구슬프게 들렸어요. 누군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핸들을 쥔 C는 아무 말 없이 차를 출발시켰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시가지까지 내려와 편의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운전하던 C는 깊은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거기서 드디어 누군가가 입을 열었죠. 있지? 아까 찍었던 사진 안 볼래? 댐에 있던 때와는 다르게 편의점 불빛이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그 불빛을 의지해 A는 핸드폰을 꺼내더니 아까 찍었던 사진을 엽니다. 화면 사진에는 왠지 하얗게 흐릿한 오브가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요. 인원학기댐 주변에는 예전에 처참한 사건이 자주 일어났다고 하네요. 그것들이 포함되어 유명한 심령 스팟이 된 모양이지만요. 댐에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금속음이 묘하게 구슬프게 들렸던 건 그렇게 이승에 미련을 남긴 사람들의 상념이 남아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 곳을 장난삼아 방문했던 걸 우리는
깊이 후회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이누나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심하게 얼굴을 찌푸리게 되었죠. 서로 그날 밤 일어났던 일은 말하려고 안 해요. 다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우리는 매년 어딘가 안절부절 못하게 됩니다. 가로등의 불빛이 눈부시면 눈부실수록 그 정적에 휩싸인 어두운 댐과 펜스 너머에서 울려 퍼지던 소리를 떠올리게 됐으니까요. 캠프의 묘미. 투고자 다카시님 40대 남성 회사원. 체험 장소 야마나시현 K시 모 캠프장. これは数年前、一人でキャンプに行った時の話。 이것은 수년 전 홀로 캠핑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유소년기부터 집돌이어서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한다는 게 서툴렀습니다. 바다나 산도 그리 좋아하지 않고 학교 행사로 소풍을 갈 때 같은 땐 학교 쉬고 싶다며 부모님에게 매달릴 정도였죠. 하지만 그런 저를 바꿔준 것은 캠프가 소재인 어느 애니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귀엽고 예쁜 여자애가 캠프장에서 컵라면을 먹는 모습을 보며 이거 나도 해보고 싶다 라는 충동이 들었던 겁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캠프는커녕 외부 활동과는 무관했던 제가 캠핑 도구 같은 걸 갖고 있을 리도 없습니다. 다만 본가에 다소 캠핑 용품이 있던 걸 떠올리고 일부러 가지러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휴일을 이용해 저는 마침내 솔로 캠프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당일은 렌터카를 빌렸어요. 그 짐칸에 캠핑 용품을 다 쌓고 나서 드디어 저는 야마나시현 K시에 있는 어느 캠프장을 목표로 출발했던 겁니다. 완전 집돌이였던 제가 이렇게까지 행동파가 되었다니 스스로도 솔직히 놀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 가나가와라서 야마나시 쪽 캠프장이라면 이동해도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는 않겠지 얕보고 있었습니다만 휴일이라 도로가 막힌 탓에 체감상 3시간 정도를 더 걸리고 말았습니다. 캠프장에 도착하니 역시 휴일이었던 것도 있었는지 많은 인파가 텐트를 펼쳐놓고 캠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기 때문에 되도록 사람이 없는 곳이 좋겠지 생각. 주변을 산책해봤더니 조용하고 좋은 장소를 발견했어요. 번잡한 곳에서 살짝 떨어져 있었고 거기다 나무와 자연도 풍부해 꼭 은신처같이 최고로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됐어 하며 거기다 텐트를 치려고 짐을 내렸을 때입니다. 근처 수풀에 한 남자가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나이는 20대 중반 정도일까요? 초봄이라 아직 쌀쌀한 시기였는데 남자는 반팔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텐트를 쳐놓은 것도 아니고 짐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모습이었죠. 그런 남자가 바로 옆 수풀에 멍하니 서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좀 이상하네. 솔직히 남자를 본 순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만 저는 제 일로 정신이 없었고 지금은 텐트를 치느라 열중하고 있어 일단 남자에 대해선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대략 30분 정도 걸려 텐트를 다 조립하고 이번에는 가져온 소형 의자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문득 숲을 쪽으로 눈을 향하자 아까의 그 남자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어딘가로 가주었구나 생각, 안심되었죠. 일단 정신을 차리고 좋아, 다음은 모닥불을 피우자 다짐하며 의자 앞에다 모닥불 받침을 꺼냈을 때였습니다. 언제 나타난 건지 아까의 남자가 눈앞에 서 있었고 이번에는 저에게 말을 걸어왔던 겁니다. 여기 자주 오십니까? 스스럼 없이 말을 걸어온 남자. 그렇죠, 갖고 와요. 저는 적당히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캠프 자체가 처음인 주제에 그 사람이 빨리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 엉터리로 대충
건성건성 대답할 심산이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저는 두 번째예요 하더니 쓱 일어나 다시 어딘가로 가버렸습니다. 뭐야 이 대화는? 두 번째? 그러니까 뭐야? 기분 나쁘게. 이 끝나지 않은 대화도 있어 저는 드디어 남자에게 불신감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신경을 쓴다고 해도 방법이 없으니 저는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혼자의 시간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타닥 타닥 하며 이윽고 모닥불이 안정되고 타기 시작했을 무렵 문득 배가 고픈 상태를 깨달았죠. 저는 집에서 가지고 온 통조림을 꺼내 바로 눈앞의 모닥불을 이용해 데운 뒤 먹어봤습니다. 역시 밖에서 먹으니까 색다른 느낌이 들고 일반 통조림이 너무도 맛있었습니다. 이게 캠프의 묘미인가? 생각하며 즐기는 사이 점점 해가 저물어왔기 때문에 가지고 온 라디오가 달린 전등을 꺼내 스위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멍을 때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씻기는 느낌이 들었고 왠지 굉장히 신비로운 기분인 채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시간은 이미 10시를 넘고 있었어요. 시간도 시간인지라 드디어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걸 하기로. 모닥불로 물을 끓여 가지고 온 컵라면에 붓습니다. 3분 후 뚜껑을 열고 젓가락을 투하 쓱 면을 저어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라면의 맛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맛본 적이 없을 정도로 너무 맛있어 아웃도어 최고, 캠핑 최고. 자신의 세계관이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터무니없는 행복감에 어떻게도 할 수 없던 그때 문득 아무 생각 없이 주변을 둘러보자 제 텐트 그늘에 누군가가 쭈그리고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는데요. 그게 하얀 티셔츠 차림인 건 알 수 있었어요. 분명 아까의 남자라고 생각. 좋은 기분이 싹 달아났습니다. 살짝 무서웠지만 용기를 쥐어짜내. 무슨 용건 있어요? 그 사람 그림자를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그림자는 벌떡 일어났고 그 모습이 캠프장 가로등에 비춰졌습니다. 당연히도 거기에 있던 건 아까의 남자였죠. 그러자 남자는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전혀 깨닫지 못하셨군요.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이 말에 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역시 이놈 정상이 아냐. 바로 그 사람을 거절하려고 했는데요. 여기서 혐오감을 드러냈다간 흥분한 남자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순간적으로 생각했고 정신을 가다듬어 최대한 평정하게 대응하도록 마음먹었습니다. 그 사람과 몇 턴인가 별것도 아닌 대화를 나눈 뒤 남자는 다시 어딘가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땐 이미 컵라면의 감동도 어딘가로 사라지고 있었죠. 진짜 뭐야 저놈. 이젠 돌아갈까도 생각했습니다만 수고스럽게 친 텐트도 아깝고 하니 역시나 하룻밤을 텐트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텐트 안은 생각했던 것보다도 쾌적했습니다. 다리도 쭉 뻗을 수 있어서 아주 편안했죠. 다만 오래된 텐트라 원단이 얇은지 지퍼를 닫아도 바깥이 살짝 비쳐서 보입니다. 물론 바깥쪽에서도 안이 비쳐 보입니다. 가로등이 이상하게 눈부시네 생각하면서 그날 밤은 운전으로 인한 피로등으로 몸이 무거워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대략 새벽 3시가 넘었을 정도일까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 저는 눈을 떴습니다. 일어나서 텐트 지퍼에 손을 뻗었을 때 딱 손을 멈췄습니다. 밖에 사람 그림자가 있었어요. 그 실루엣으로 볼 때 상대가 티셔츠 차림인 것은 명백했죠. 또 그놈인가? 내심 공포와 함께 초조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본능적으로 느껴 화장실은 일단 참고 아침이 올 때까지
누운 채로 버텼습니다. 이윽고 밖까지 밝아졌을 무렵 조심조심 텐트 지퍼를 열었어요. 거기에 남자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상쾌한 아침 캠프장의 풍경, 그것과 역시 상쾌한 자연의 공기가 주변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다시 한번 지난밤 일을 떠올리니 왜 그 남자는 제 텐트 앞에 있었는지 딱히 무슨 일을 당한 것도 아니고 당초에 짐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밤새 참았던 소변을 보러 화장실로 서둘렀습니다. 그 후 건강한 아침 공기를 느끼며 물을 끓였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것도 캠핑의 묘미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 캠핑의 묘미도 느꼈으니 저는 만족하고 텐트를 걷고 캠프장을 뒤로 했습니다. 돌아올 때 문득 티셔츠 남자가 신경 쓰여 주위를 둘러봤는데요. 남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체 그 남자는 뭐하는 놈이었을까요? 그러고 보니 그 남자가 저 말고 다른 누군가와 말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실제하지 않는 존재였는지 그것도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만남도 캠핑의 묘미 중 하나일까요? 머리카락 다발. 내가 작년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엔 엄청 무서웠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한 체험이었습니다. 미용사가 되고 4년째. 신입 기술 지도를 위해 휴일 출근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원래는 쉬는 날은 아니었지만 점장이 고향에 간다는 바람에 딱 하루 임시 휴업이 됐던 날이었죠. 기술을 겨루는 여러 가지 콘테스트가 닥쳐와 내가 일하던 가게는 신입도 베테랑도 모두 강제적으로 참가해야만 합니다. 거기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가게에서 적긴 해도 상금을 받을 수 있어서 자발적으로 휴일 출근해 연습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몇 달에서 1년 정도 쉴 때만 연습을 하는 정도라 신입이 입상할 리도 없으니 대개가 베테랑들의 신입 괴롭힘 같은 거라서요. 1시간도 되지 않아 베테랑들은 모두 돌아가 버렸고 남은 베테랑이라고는 나 하나. 선배가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 한 신입들은 돌아갈 수 없다는 안목의 룰이 있었지만요. 그렇지 않아도 휴가를 못 받는 신입들을 봤더니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가라고 했죠. 나는 전날 확인 못했던 발주서를 쓸 일이 남아 신입들을 모두 보낸 뒤 가게 안을 휘휘 둘러보고는 모자란 물품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평소엔 음악을 틀어놓던 가게도 지금은 정막으로 돌아왔고 조명도 나밖엔 없으니 최소로만 켜놓고요. 아까우니까 히터를 끈 뒤에는 끈적한 공기만이 가게 안에 남아있습니다. 천장 근처까지 올라간 대형 상품 진열대를 올려다보며 가게에서 파는 샴푸, 잡지 등등 체크해 나가며 한동안은 모자란 물품을 메모장에 적는 소리만 들렸는데요. 그게 끝나고 볼펜을 멈춘 순간 바삭 하며 발밑에서 뭔가가 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반사적으로 시선을 향했더니 잘린 머리카락들을 밟고 있었어요. 누군가 청소하다 잊어버렸구나. 같은 생각을 하면서 메모장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바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걸 깨닫습니다. 이 자리에 멈춰선 지 적어도 2, 3분은 지났고요. 더구나 한 번도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소리가 나는 거죠? 당황해서 다시 시선을 아래로 향했더니 처음 봤을 때는 없었을 머리카락들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황급히 한 걸음 뒤로. 그랬더니 스스슥 하는 소리를 내면서 그 머리카락 다발이 따라옵니다. 2걸음, 3걸음 뒤로 물러나도 스스슥 스슥 따라왔고 게다가 머리카락을 버려놓은 쓰레기통 속에서 머리 다발들이 우글우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꿈이라고 생각하며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발길을 돌려 출구까지 달려가려고 하던 순간
눈에 들어온 건 머리카락에 덮여 그리고 조명에 비쳐 미끈덩거리며 새까맣게 빛나고 있는 출입구 문이었습니다. 원래였다면 바깥이 보일 대형 창문도 새카맸습니다. 이젠 죽었다 생각한 순간 오른쪽 발목을 뭔가가 꾹 잡는 감촉이 들었고 그대로 있는 힘껏 끌려 넘어졌습니다.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온 양팔 덕에 얼굴부터 바닥에 넘어지는 건 피할 수 있었지만 오른 발목을 꾹 끌어당기는 고통이 너무 심했고 다시 어딘가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이 나갈 정도였습니다. 아, 이젠 죽는구나 생각한 순간 쿠쿠쿠 하는 소리와 함께 지면이 흔들렸습니다. 저쪽에 상품 진열대에서 샴푸나 물건들이 갑자기 떨어졌고 거기서 이윽고 이건 지진이구나 깨달았는데요. 아직 다리는 끌려서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지. 지진으로 패닉에 빠졌지. 필사적으로 기도하며 지진도 괴기현상도 멎기를 눈을 감고 견뎠습니다. 창문이 깨지는 소리, 뭔가가 굴러가는 소리 등이 드디어 멈췄다 생각. 살며시 눈을 뜨고 봤더니 그 괴기현상 이상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내 주위에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꿈은 유리, 대형 유리창 등은 산산이 깨졌고 관엽식물 화분은 갈라져 있고 가게에서 파는 상품들은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지. 아까까지 내가 서 있던 장소로는 천장까지 닿는 상품 진열대가 넘어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 주변만은 꼭 내가 피한 것처럼 유리 조각도 아무것도 없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깨닫고 보니 머리카락에 잡힌 다리는 자유로워져 있었고 다행이다 싶어 깨진 유리 틈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게 작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날. 가게에서 도망쳐 나온 후론 주변의 참상에 압도되는 바람에 깊게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면 그 머리카락은 나를 구해준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는 건가 생각할 정도로 떨고 있었으니 나를 어딘가로 끌고 가려던 도중 지진이 일어나 결과적으로 도와준 듯하게 되어버렸는지도 모르죠. 흰 가운. 내용적으로 신중하지 못한 건 아닌가 고민했는데요. 예전 일하던 공장에는 검사실이라는 3평 남짓의 작은 방이 있었고 거기에 들어갈 때는 흰 가운으로 갈아입어야만 했습니다. 흰 가운은 복도에 있는 사물함에 2-3벌 정도 걸려 있었죠. 신입사원 때 검사실에서 홀로 작업하고 있는 A씨에게 용무가 있어 가운으로 갈아입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A씨와의 일을 끝내고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하며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려던 때 A씨가 흰 가운 잘 걸어두고 가 라고 했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대답하고 문 쪽으로 몸을 향했는데요.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바닥에 흰 가운이 대자로 펼쳐져 놓여 있는 겁니다. 좁디 좁은 방 안에 우리 둘뿐. 누군가 들어온다면 바로 눈치챌 거리. 뭐야 이거? 언제? 하며 멍하니 있었더니 A씨가 어라? 못 들었어? 하며 도리어 놀랍니다. 그거 종종 있는 일이야. 이 현상은 A씨가 입사한 10년 전부터 이미 발생하고 있었고 처음엔 원인 규명을 위해 휴일에 출근해 하루 종일 지켜본 적도 있었다는데요. 아주 잠깐 한눈판 사이에 흰 가운이 놓여 있었고 그게 놓인 것 말고는 딱히 피해도 없고요. 다른 사원들도 익숙해진 건지 또야 귀찮게 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로 일상다반사라 이미 그런 거구나 하게 되었던 모양. 그러던 어느 날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회사가 바다 바로 옆에 있었지만 바로 대피했기 때문에 회사에 희생자는 없었습니다. 지진 뒤 며칠이 지났을 무렵 동료가 집에 찾아와서는 공장 보러 안 갈래? 하며 꼬셨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일도 못하고 전기도 안 들어오니 할 일도 없었던 저는
동료와 같이 공장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공장이었던 곳은 이미 잔해의 산더미로 변했고 자연의 힘으로 쌓아 올려진 차들과 어느 집의 앨범이나 졸업장, 장난감, 야한 책 등등 여러 가지 것을 발견하고 우리들은 마주보며 탄식했습니다. 막 샀던 내 새 차는 지붕 위에 깔끔하게 올라타 있었고요. 동료와 함께 여기는 제1공장이 있던 주변인 듯 여긴 회의실이네. 그러면서 잔해 속을 걸어 다니는데 멀리서 하얗고 반짝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건 뭐냐? 차 지붕이나 거울 아니야? 서로 대화하며 가까이 갔는데요. 그건 대자로 펼쳐진 흰 가운이었습니다. 쓰나미로 쓸려갔을 텐데도 그 흰 가운은 얼룩 하나 없이 지금 막 누군가 놔두고 간 것처럼 잔해 위에 부자연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동료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아, 여기가 검사실 자리구나. 대지진 후로 처음으로 복수했습니다. 현재 공장은 공터가 되어 그 흰 가운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냄새. 투고자 해피콘님 40대 여성 프리랜서. 체험 장소 이와테현 내의 친구집. 友人の A 子とそのお姉さんが体験したお 친구인 話です A코와 그 언니가 A 子の 겪었던 家族はみん 이야기입니다. な霊感があるそうで A코의 가족은 모두 영감을 가지고 있다는데 때때로 무서운 체험담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무서웠던 이야기입니다. A코의 언니에게는 당시 사귀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매우 좋은 사람인 모양으로 A코도 가족도 그 남자를 마음에 들어해 온 가족이 즐겁게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제가 서서히 진행되어 가며 점점 그의 본성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자 그게 언니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질투, 독점 요괴, 매일 뭘 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듯한 전화가 끊임없이 오기도 하고 있고요. 집에 왔을 때는 몰래 속옷을 체크하기까지. 언니는 굉장히 예쁘고 스타일도 발군이라 그의 마음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언니에게 있어서는 우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네요. 그는 언니보다도 10상 이상 위이고 생긴 것도 보통, 모든 것이 보통인 남자입니다. 왜 언니와 사귀게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그런 그이기 때문에 겨우 사귀기에 이른 미녀를 놓치고 싶지 않은 기분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 행위는 너무 도가 지나쳤어요. 미움받는 것도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죠. 집착 강한 그의 본성을 알고 언니가 이별을 생각하기 시작했을 무렵 그는 자기에 대한 언니의 태도 변화와 관심이 옅어져 가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헤어질까 고민하던 언니는 A코와 가족에게도 상담하고 있었죠. A코의 의견도 가족의 의견도 전원일치로 헤어지는 쪽이 좋다라는 결론이었다네요. 어느 날의 일, 언니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문득 그의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언니는 기분 탓인가 라고도 생각했는데요. 아직 헤어지지 않은 그의 짐이 집에 있으니 분명 그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그의 냄새를 느끼는 일이 점점 늘어났던 겁니다. 그 냄새는 동생인 A코도 느끼고 있었다는군요. 참고로 A코는 언니와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디선가 풍겨오는 언니 남친의 냄새를 이상하게 느끼고 있었다고요. 어느 날 언니가 냄새에 대해 A코에게 털어놓았고 자매 모두가 같은 냄새를 느꼈던 것에 놀라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만약 냄새의 대상이 돌아가신 분 것이라면 귀신이 되어 나왔겠구나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평범하게 살고 있는 거죠. 평소에 언니 집으로 놀러와서는 평소와 변함없이 대했던 모양입니다. 이 냄새 때문에 언니에게 있어 그는 점점 고민의 씨앗이 되어갔던 건데요. 좀처럼 이별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네요. 그 뒤로도 냄새는 계속되고
때로는 냄새가 너무도 강해 자고 있을 때도 깨닫고 일어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 지쳐버린 언니는 큰맘 먹고 그에게 냄새에 대해 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자각은 없었고 그도 영문을 몰라 놀란 채 곤혹스러워했다나요. 그 뒤로도 그의 냄새에 계속 고통받았고 언니는 나날이 수척해져 갔습니다. 그에 비하면 빈도는 적었던 모양이지만 동생인 에이코 쪽에도 역시 냄새는 계속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이별 이야기를 꺼낼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언니는 불안을 느끼며 바닥에서 잤습니다. 그러자 역시 평소처럼 어디에선지도 모르게 그의 냄새가 풍겨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것뿐만은 아니었죠. 그의 냄새와 함께 그 사람 자신이 나타났던 겁니다. 게다가 그는 언니 위에 올라타더니 꾹 목을 졸라왔습니다. 그대로 언니는 천천히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언니는 서둘러 거울로 확인했다는데요. 꿈이 아니었어. 목에는 졸린 자국이 확실하게 남아있었고 언니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요. 그날 아침 언니는 바로 에이코가 사는 곳으로 가 목에 남은 자국을 보여주고 나서 그대로 에이코의 눈앞에서 그에게 전화를 걸어 이별을 고했다는데 이것으로 냄새나는 괴현상도 가라앉을 것이라고 완전히 안심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에이코 쪽으로 그의 냄새가 찾아왔다고 하는 거죠. 게다가 그건 그때까지 느꼈던 적이 없을 정도로 강한 냄새였대요. 왜 이번에는 자기인지 의미도 모르고 에이코는 바로 냄새의 장본인에게 연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도 여전히 영문을 모르는 것 같고 결코 의식적으로 어떤 원한 같은 걸 날릴 리도 없다고 호소할 뿐이었다나요. 그 뒤로는 에이코도 한밤중에 그가 올라타 양팔을 단단히 잡았다고 합니다. 다음날 제가 놀러 갔을 때 그 이야기와 함께 팔뚝을 보여줬어요. 에이코의 팔에는 잡혔던 흔적이 진짜로 확연히 남아있었습니다. 덧붙이자면 그 뒤로는 서서히 그의 냄새가 줄어들어갔고 지금은 전혀 나지 않게 되었다는데요. 영감도 없는 저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생명이란 게 진짜로 있는 거군요. 게다가 생명은 날리는 본인에게 자각이 없다면 대처할 방법도 없고요. 모르는 사이 내 생명도 어디에 나타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하지 않나요? 평생 가면 안 되는 절. 고모가 암으로 입원한 친할아버지의 간호를 위해 병원에 다니고 있었을 무렵의 이야기. 때는 쇼와 중반이라고 하니 6, 70년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시던 병원은 본가에서 조금 먼 시골의 오래된 시립병원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이 많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마치 고려장하는 산속 같은 느낌이랄까요. 매일 속가내듯 노인이 죽어나간다든가요. 그래도 고모는 집안을 지탱하고 있는 할머니 대신에 할아버지를 지키러 자주 다녔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할아버지에게 보답할 생각인지 고모는 열심히 간호했습니다. 병원 치료는 할아버지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아는 건지 아니면 노인 누구에게나 그러는 건지 형식적인 것인지 치료라고는 명목뿐인 약에 쩌든 연명치료 중이었지만 열심히 보살펴주던 간호사들이 있었습니다. 개 중에서도 어느 나이든 간호사는 마치 직무를 넘어서 할아버지께 헌신하듯 밤낮으로 너무 잘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다 할아버지도 이젠 무리일까 싶던 어느 가을날
그 간호사는 할아버지를 보다가 고모에게 사토라는 성씨는 사토가와 관계가 있는 건가요? 라며 갑자기 물었습니다. 우리 집안 성씨가 사토이고 사토가라는 것은 현지 사무라이 집안을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교사로서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긴 했지만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를 들은 고모는 놀라서 어떻게 아셨냐고 되물었죠. 간호사는 얼버무렸습니다만 할아버지 간호를 끝내고 방을 나갈 때 고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당신은 이후로는 스즈키가 관계된 사람과 함께하게 되겠군요. 하지만 절대로 땡땡사에 가서는 안 됩니다. 평생 가면 안 돼요. 가면 목숨을 빼앗길 거예요.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사라졌답니다. 그 땡땡사란 가신에게 반역당해 모살당한 어느 무장이 모셔져 있다는 지옥에서는 나름대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듣고 보니 우리 집안은 왠지 거기 간 적이 없네 생각하고 고모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는 타계하십니다. 시신을 인수하고 의사와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 뒤 병원을 뒤로 했습니다. 아쉽게도 그 나이 많은 간호사는 만나지 못했지만 할아버지 타계 후 몇 년이 지나 고모는 맞선을 보고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간 곳은 야마다가 스즈키 성씨는 아니어서 유감이면서도 조금은 안심한 고모. 그런데 결혼식에 스즈키가에서 날아온 축전과 본가 쪽은 아니라도 스즈키가 집안 분들이 신랑 야마다 씨의 친족으로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시 남편인 야마다 씨에게 확인했는데요. 야마다 집안은 스즈키 집안의 분가로 아직도 친족끼리 왕래가 있다는 이야기였죠. 전혀 그런 일을 알지 못하고 있어서 고모는 놀랄 수밖에요. 그 나이 많은 간호사는 어떻게 미리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건지를요. 결혼하고 시간도 흘러 아들도 생기고 그런 이야기도 슬슬 잊혀져 갈 무렵 아들의 초등학교에서 소풍이 있던 날 점심이 조금 지나 집안일을 대충 마친 고모가 편히 쉬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는 아들 학교 교감 선생님이었는데 아들이 소풍 간 곳에서 높은 데서 떨어졌고 그래서 다쳤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어서 소풍에 나가 있던 담임에게서 우선 야마다군을 병원으로 옮기겠다는 미안한 느낌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동차 면허증도 없어 병원으로 갈 교통편이 없던 고모는 일을 나가 있던 남편을 불러 차로 아들을 데리러 가기로 합니다. 걱정으로 초조해야 하는 고모였습니다만 한 가지 더 불안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실려간 외과 병원은 땡땡사가 있는 산 깃을 가까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꺼낼 수 없죠. 그런 연유를 알 수 없는 고모부는 불이 나게 차를 출발시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이웃시의 외과 병원으로 거침없이 달렸습니다. 조바심 때문인지 시종일관 말이 없는 고모부. 시골길을 빠져나가 병원이 있는 이웃시로 이어지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도중에 땡땡사라고 쓰인 간판이 보였습니다. 불안에 사로잡히는 고모. 혹시 이건 언젠가 그 나이 많던 간호사에게 들었던 땡땡사에 끌어당겨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산길을 빠져나와 옆의 시로 다다를 무렵 고모부가 시종일관 말이 없는 것에 불안을 느낀 고모. 애는 괜찮을까? 얼마나 더 가야 돼? 조금만 더. 말을 걸어도 거의 대답이 없습니다. 고모부의 옆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져 있었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부침성도 좋고 굉장히 상냥한 남편인데 어떻게 된 걸까? 고모가 의아해하는 것을 간파하듯 차는 갑자기 속도를 올렸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똑바로 앞을 바라보는 고모부. 저기 왜 그래?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라고 말해도 대답이 없습니다. 이상해. 평소에는 고모부에게 참견하지 않는 고모도
속으로는 아들에 대한 걱정과 땡땡사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올라오고 조금씩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 앞쪽으로 땡땡사로 가는 간판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간판의 거리로 봤을 때 10에서 20분만 더 가면 땡땡사에 도착할 것입니다. 잠깐만, 이쪽 길 맞아? 고모부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정신이 아닐지도. 정신 차려봐! 하면서 고모부의 어깨를 흔듭니다. 시끄러워! 하며 뿌리치는 고모부. 당신 왜 그래? 이상하잖아. 고모를 무시하는 듯이 차를 모는 고모부. 차 세워! 나 택시로 갈래! 소리치는 고모. 하지만 고모부는 들리지 않는 것처럼 차를 달렸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다. 일단 차를 세워야만 해. 그리고 빨리 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당기면 되나. 그러면서 운전석으로 손을 뻗는 고모. 뭐하는 짓이야? 고모부가 소리지르며 고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서 고모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광기를 확신했죠.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차. 눈앞에 왼쪽 도로 시내, 오른쪽 도로 땡땡사 라는 간판이 보여오고 있습니다. 차 세워! 하고 소리치는 고모.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고모부는 절쪽인 오른쪽으로 차를 꺾으려는데 그 순간 고모는 핸들을 움켜쥐고 있는 힘껏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고모부. 차는 빙글 돌았고 갈림길 부근에서 겨우겨우 멈췄죠. 고모부는 눈을 부릅뜨고 광기의 표정으로 고모를 노려봅니다. 그리고 고모의 목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몸에 위험을 느낀 고모는 차를 내리려고 합니다만 안전벨트를 풀려는 손을 잡히고는 강력한 힘에 끌려갑니다. 얼굴의 광기는 더 심해지고 양 어깨를 엄청난 힘으로 잡힌 고모. 역시 땡땡사에 가지 말았어야 했어. 그 나이든 간호사님이 말한 대로구나. 하고 체념할 때 고모가 미안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손바닥이 고모의 뺨으로 날아듭니다. 연거푸 2세대. 자기야, 정신 차려. 몽롱한 상태에 있던 고모는 죽임당할 거야. 도와줘. 라고 하죠. 무슨 말을 한 거야? 일어나. 당신 제정신이야? 의식이 맑아져오는 고모. 눈앞에는 걱정스러운 모습의 고모부 얼굴이. 당신 돌아온 거야? 라고 묻는 고모. 자기야말로 전화 걸려왔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자기는 차에 타고 얼마 안 있다가 잠들었어. 그러다 깨어서는 아들의 무사를 기원하러 땡땡사에 가자니 이 주변은 와본 적이 없으니까 살짝 관광하러 가보고 싶다니 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고. 우선 애를 데리러 가는 게 먼저라고 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는 거야. 그러더니 이번에는 차를 세우라니 택시 잡아서 땡땡사에 간다느니 하다가 운전까지 방해했어. 결국 갈림길에서 억지로 땡땡절 쪽으로 핸들을 꺾어버렸다고. 브레이크가 좀만 늦었어도 우린 죽었어. 망연자실한 고모. 지금까지 자각하던 것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들어도 자기는 차에 올라탄 무렵부터의 모든 게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침착하게 서둘러 외과 병원으로 향하자고. 애가 기다리고 있어. 라는 고모부. 병원으로 가는 길에 고모는 고모부에게 그 나이 많은 간호사에 대해 알려줬습니다. 고모부는 놀라면서 그런 기묘한 이야기도 있냐고 의심했지만 그 이상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소풍으로 갔던 공원에 있는 성터의 돌담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머리를 10반을 가까이나 꿰매는 상처였지만 다행히 후유증도 없었고 지금도 건강합니다. 그리고 그 성터는 땡땡사에서 모시는 그 무장의 성이었던 걸 나중에 알았죠. 게다가 처음 학교 쪽의 연락은 담임쌤만 했었고
교감 선생님은 고모에게 전화한 적도 없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고모의 집안도 포함 우리 일가는 아직도 땡땡사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